지난 시간 복습을 할게요. 티에르 드리브가 쓴 형식의 태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너머 요런 종류의 글이 한참 인기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감을 통해서도 시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네. 전시 제목도 어감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유행이란 게 있거든요. 자, 이 글을 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자 이래 가지고 9칸의 표를 만들었었죠. 네. 요렇게. 잘 안 보이는데 어차피 여러분도 책 보고 만들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세로 줄로 1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줄은 아카데미 미술교육 모델 이래서 전통적인 대가한테 배우고 모방을 통해서 그걸 재창조하고 요런 라인. 네. 그리고 가치는 과거에서부터 와서 과거의 미술의 기준을 통해서 미술의 훌륭함을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네. 그러나 그 시대에도 당연히 천재성을 지닌 많은 작가들은 그 딱딱한 전통 안에서도 늘 자기 개성을 본능적으로 뿜어내면서 계속 변화는 있어 왔죠. 그게 모방이라고 해서 뭐 계속 고리타분하게 남진 않으니까. 하지만 기본적 틀은 전통에 맞춰져 있는. 그리고 이 새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소위 바우하우스 모델이라고 해서 창조성을 많이 얘기하고 미술은 이제 미술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질문을 던지는 미술이 더욱 좋은 미술이고 진짜 좋은 작품은 기존까지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창의적이고 새로운 작업이 좋은 작업이고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두 번째 기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 태도 나 실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뭔가 작업이 완성도를 높여서 하나의 오브제로서 기존의 작품처럼 액자 안에 들어간 그림 좌대 위에 올려진 조각품처럼 이것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관심이 없고 작가가 예술가로서 해야 될 것은 하나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예술이라는 말조차도 권위적이고 고리타분해서 안 쓰고 싶은 상황에서 어떤 실천을 해나가는 그 행위와 과정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흐름까지 네, 이렇게 쭉 시대가 흘러왔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시대가 하나 끝나고 다음이 완벽하게 미술계를 장악한 게 아니고 계속 누적되면서 1, 2, 3이 왔고 게다가 특히 3이 심해졌던 시절에는 이미 일은 너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반감 맞죠? 그 일에 대한 반감이라던가 저항감 같은 건 훨씬 덜해졌고 오히려 이 일을 우습게 보면서 냉소적으로 비웃는다던가 이런 식이 되기까지 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미술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지내는 이 시대에는 1, 2, 3이 마구 섞여 있으면서 우리의 논의를 훨씬 어렵게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1과 2는 진짜 시대적으로 멀고 그나마 3이 우리 시대에 가깝다는 인식은 있어야 어느 정도 좀 대화가 되는 거지 아직도 그 미술관 전시를 별로 보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저는 개념 미술은 진짜 1도 이해가 안 돼요. 현대 미술 다 어려워요.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는 태도를 가지고 미술대학을 졸업을 하는 건 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벌써 태도가 형식이 될 때가 50년 전인데 네, 50년 전 사람들이 괴로웠던 그 괴로움을 50년 후에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특히나 미술대학을 졸업하면서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뭔가 우리 미술 교육이 뭘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저한테 뭐 어려워요라든가 이상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징징징 말고 징징징이 아닌 수준에서는 하세요. 왜냐면은 무엇이 자기 잘못이고 무엇이 교육 제도의 잘못인가 혹은 선생님의 잘못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쪽, 나의 쪽, 나 자신의 잘못이 더 클 확률이 높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징징징 하면 제가 확 뭐라고 합니다. 그건 징징징일 뿐이야. 네. 근데 이것도 얼굴 봐야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어떡해. 제가 학생들이랑 계속 정이 쌓이다 보면은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내가 너한테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야 이 똥멍청이야." 이런 순간 "너는 나의 애제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 좀 옛날 사람이고 구린데 이해하세요. 제 나이가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40 대가 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어 조심하죠 처음에는. 조심을 하는데 기특하게도 막 열심히 배우고 잘 따라오고 이러면 나는 기대치는 점점점 높아지는데 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상한 뻘소리를 꼭 하거든요 누구나. 그게 귀엽죠. 네. 그럴 때 제가 막 성질을 내면서 "이 똥멍청이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막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교육의 보람을 느껴요. '아 그래도 우리 똥멍청이가 뭘 좀 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음 그럴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혹시라도 여러분 피드백에 똥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크게 기뻐하실 마음을 준비하세요. 근데 그 말 잘 안 써요 진짜. 예.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은 이 정도로 추리지만 혹시나 불안한 노파심에 저는 마치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전시다 는 절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수업의 절반 정도의 사람은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 들어본 적이 있으니 '이걸 계속 길게 얘기하면 지루하기만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좀 후다닥 넘겼다가 '아니다.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태도가 작품이 될 때라는 이런 책이 패러디로 나온지도 전혀 모르고 네 이런 류의 패러디성 전시 제목도 되게 많이 붙였어요. 뭐가 될 때 만들면 그만이잖아. 여러분이 뭐 졸업 전시를 하고 싶은데 상명대학교에서 뭐 아무거나 다 괜찮죠. 뭐 코로나가 현상이 되었을 때 너무 구린가? 네.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제목을 썼을 때 그게 어쨌거나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를 기반으로 해서 좀 오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미술대학이면 상식적으로 좀 '아 그 코드'라고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 주차였나요? 어 워홀의 다이아몬드 구두하고 반 고의 구두 이야기를 하는 거 반 고 구두에 대한 맥락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고 봐야 좀 더 재밌다 이런 것처럼 네 자꾸 무슨 태도가 형식이 이런 말 나오고 뭐가 되었다 막 이러면은 '그 맥락이구나.' 정도는 당연히 예 알아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 전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쓱 넘어가면은 내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봐야겠다.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는 뭐지?' 하고 찾아볼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또 살다 보면 바빠서 절대 안 찾아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굳이 네 어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를 한 번 더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1969년 3월 달에 개념 미술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새 장을 연 전시가 스위스의 베른 쿤스트할레에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랄드 제먼이라는 큐레이터는 이 전시부터 확 유명해진 어 그런 큐레이터인데 이 큐레이터가 큐레이터라는 사람의 직업의 가치와 권위까지도 바꿨다? 저는 근데 이렇게 설명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나왔는데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안 태어났으면 온 인류가 아직까지도 그걸 모를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발견을 못했으면 다른 이름을 가진 좀 후손인 누군가가 발견을 했겠죠.처럼 하랄드 제만이 엄청 대단해서 큐레이터의 지위를 그렇게 상승시켰느냐?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때 미술 제도 자체가 많이 변하고 네. 음 그 그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가요를 보면은
이미자나 조용필 막 이런 시대, 뭐 서태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수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획사 사장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시기에는 기획사 사장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걔는 SM 소속이니 JYP 소속이니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 기획사에 들어가서 잘 보이고 거기서 데뷔하고 막 이러는 게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SM이라든가 뭐 JYP라든가 YG라든가 그럼 이런 게 있다 치면 뭐 이수만이라든가 박진영이라든가 양현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나서 이 사람들이 가요계의 판을 완전히 바꾼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이건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단 시대가 그럴 시대가 돼서 그 딱 시기에 태어나서 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럴드 제만도 개인이 영웅화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럴드 제만이란 사람이 우연은 아니지만 자기가 능력이 있었으니까 한 거지만 자기 능력으로 69년도에 이 전시를 했고 되게 중요한 전시인데, 마침 미술판도 시대가 그렇게 큐레이터가 중요해지는 시기를 만나서 자기가 딱 그 큐레이터계, 현대 큐레이터계의 아버지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당연히 실력은 기본이지만 시대적인 운도 되게 좋았던 그런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큐레이터가 했던 전시인데, 저는 무슨 얘기를 지난번에 아예 안 했냐 하면, 과연 이 전시회는 뭘 전시했는가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던 우리 2학기 교재인 현대미술의 결정적 순간들이라는 요 책에서 보면은 페이지가 436쪽, 7쪽에 보면 요런 사진들이 실려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게 보면 그냥 건물에 무슨 뭐 그냥 판때기 같은 게 좀 있고, 바닥에다가 쓰레기 같은 걸 좀 놔두고 밧줄을 좀 이렇게 풀어놓고 네. 그 소위 개념미술 전시다 하는 거 보면 좀 이렇게 뭘 만들었는지 모를 황당한 비주얼이 좀 제법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 전시는 그 대단한 유명세에 비해서 실제 당시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좀 그냥 좀 시시해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사진을 보는 것보다도 그때 어떤 행동이 있었는가를 줄줄이 써놓은 글을 읽는 편이 그 전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시에서 작가들이 무슨 엉뚱한 행동을 했는지, 네, 어떤 엉뚱한 짓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435쪽을 볼게요.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 얘기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의 했던 행위는 주로 비상업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성향을 띠었다고 해요. 비상업적이다, 반자본주의다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는가를 빨리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시점은 1969년이에요. 이때 미술가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건 미술이 하나의 소비 물품으로서 계속 팔리려고만 하고, 그래서 작가들은 사람이 하기 좋은 것만 만드는데 그 사람한테 상품으로서 팔리기 좋은 물건만 계속 만들다 보면 예술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회적인 실천을 하고 이런 건 하기 되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소비 상품이 되는 거에 대해 반감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그게 비상업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태도라서 일단 안 팔리게, 못 팔 걸 만들어야겠다. 아예 그냥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걸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하고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를 소비성이 강한 자본주의 안에 포섭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라는 걸 한 지 지금 10년이 넘어가는데 하는데 이 10년 사이에도 점점점 이 태도가 학생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품으로 팔리는 게 너무 싫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냥 좀 쭉쭉 그래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그동안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거 자체가
아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알바해서 다른 데서 돈 벌어 가지고 결국은 돈이 전혀 안 되는 작업을 하고 다 날려야만 예술가예요? 이런 질문이 바로 튀어나오겠죠. 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똑부러지게 말 못해 대답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또 많은 작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이상하게 막 각종 부업을 해요. 뭐 미술학원을 뛰기도 하고 뭐 홈페이지 디자인을 해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자기 작업은 전혀 돈이 안 되는 자기 작업을 탁 해요. 그리고 그게 자기 인생의 보람이고 예술한다는 자존감으로써 하루하루 살아가는 작가들도 되게 많은데 그 작가들에게 대고 "그거 진짜 의미 없는 짓이다. 너 네 작업을 팔아서 돌려서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는 이미 아닌 것 같다."라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굿즈 같은 행사 있잖아요. 작가가 이게 상품이라는 걸 정말 너무 잘 받아들이고 워홀 이후 세대죠. 네. 그러면서 작품을 옛날에 뭐 호당으로 파는 거 있잖아요. 페인팅 그림이 있는데 몇 톤 뭐 10 호가 10만 원, 20호 20만 원, 30호 3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림을 팔았던 때가 있어요. 이 작가의 네임 밸류에 따라서 이 작가가 유명하면은 10 호가 100만 원, 20 호가 200만 원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지는 네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미술품 거래를 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깨졌죠. 그래서 네 작품이 아무리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가치로 이제 그림 값을 선정을 할 정도로 근데 이걸 다시 상품으로 받아들여서 전혀 엉뚱하게 거의 한 3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작품을 10 센치, 10 센치에 얼마 네 요만한 뭐 B5 크기는 얼마, A4 크기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왜 특히 오히려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옥션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아트 페어 같은 거를 아주 싼 가격으로 미술품을 살 수 있게 막 만들어서 하는 훌륭하고 좋은 활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오히려 작품을 상품화 시켜야만 예술가가 생존 가능하다라는 걸 믿고 그걸 밀어붙이는 그런 행동도 있는데 이 두 가치관이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그런데 한국의 동시대 미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동시대 미술에서 이 현상은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두 다른 가치관이죠. 지금 만약에 강의실이면은 "나는 이쪽 성향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이쪽이에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쪽이에요.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비교적 디자인과 수업을 전 예전엔 디자인사 수업도 했는데 디자인과 가면 이쪽이 절대적으로 많죠. 어쨌거나 그것은 고객이 있고 기본적으로 과목 자체가 실용성이나 상업성을 기반으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상명대학교 조형예술학과처럼 소위 좀 더 순수미술에 가까운 쪽에서도 요즘은 이쪽 손을 다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이쪽 가치관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벌어먹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에 대한 공감대가 서로 정말 강해졌고 그리고 어 '미술이 상품이어서는 안 된다.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실천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너무 시대에 안 맞고 고상한 척하는 어 혹은 너무 순수하게만 구는 네 그런 식으로 읽혀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어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2020년의 대학생인 여러분은 생각이 어디까지 변해 있느냐라는 게 궁금해서 이렇게 혼잣말을 계속하는 겁니다.